네. 제 그 강의안을 이제 핸드북에 제가 이제 실어 드렸는데요. 일단 그 내용 좀 토대로 해서 좀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기가 참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하나 하기가 좀 그렇게 어렵고, 좀 뭘 해도 결과가 나지 않는, 그리고 좀 초라한 결과들만 좀 거둘 수밖에 없는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기를 견뎌온 것만 해도 저는 참 대단한 그런 분들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또 어떻게든 그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왔던 분들이 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종교사운동 회원들이십니다. 온라인으로 가정 방문하고, 또 학습 꾸러미 만들어서 직접 보내서 그걸 또 하게 하고, 사진 찍어 보내게 해서 또 피드백 해주고, 아침에 자고 있는 애들 전화해서 깨우고, 다시 또 그 학습의 현장 앞으로 그들을 불러내고, 어떤 이런 일들을 선생님들께서 지금 해오셨습니다. 아이들 한 명 그렇게 건사하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또 학교 안에서 또 지쳐간 우리 동료들 힘내시라고 또 같이 모이게 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서클 하자고 해서 같이 서클하고 격려하고, 기껏 힘들게 배워가지고 만든 노하우들 정말 아낌없이 우리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이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또 놀라는 거는, 며칠 전에 제가 또 이제 오카방에서, 우리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서 선생님들이 올리신 글들 보면서 좀 놀랍니다.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이제 2학기 학사 운영 계획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학습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 따로 이제 오후에라도 불러서 지도하는 거는 밀집도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교육부가 이제 방침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소개했더니 선생님들이 다들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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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글들을 다시는 거예요. 좀 보통 이렇게 반응은 뭐야, 나보고 또 오후에 불러서 가르치라고? 이거 지금 수업 만들어 올리는 것도 바쁜데 뭐 그것도 하라고? 이게 좀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아니 이분들은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그것도 몰래 해왔는데 이제 몰래 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보면 참 바보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이런 분들의 대표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바보들의 이런 용기 있는 실천과 또 조건 없는 그런 나눔들이 우왕좌왕했던 우리 동료들을 깨웠고, 또 공동체의 힘으로 재난에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카톡방, 또 페이스북, 오카방 이런 것들은 저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간들 보면 좀 힘든 시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익숙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포기해야 했던 그런 상실의 시기였고요. 또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박탈의 시기였습니다. 매주일 어김없이 갔던 그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처음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렸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되게 작아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못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반주가 흘러나오는데요, 막 중간에 끊기고요. 또 제 목소리랑 반주랑 안 맞고요. 설교는 막 듣는데 중간중간에 막 끊기고.
그렇게 그 작은 노트북 앞에 우리 5식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렇게 익숙했던 일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 곁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의 그 노하우들이 정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수업의 그 노하우들 다 어디 갔냐고요. 애들 이렇게 모둠 활동 시키고 토론시키고 애들 동그랗게 앉혀가지고 지금 그 내 마음의 풍경이 어떤지 서로 이렇게 말하게 하고 막 토킹피스 돌리면서 되게 선진교육하는 것처럼 하면서 했던 내 노하우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히 박탈을 넘어서 강제로 빼앗긴 그런 강탈의 느낌입니다. 경력이 오래된 게 되게 부끄러워지고요. 또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노하우 전수해 주는 것, 거기에 익숙해졌던 분들, 이제는 젊은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박탈감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 발령 받았던 우리 선생님들, 학교 시스템에 재적응하기도 전에 듣도 보다 못한 이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애들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그 모니터 앞에 내 얼굴을 노출시키고 내가 너네 담임이야라고 말해야 했던 그 순간, 처음 그 순간 어땠을까? 저는 좀 감히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일상들이 도둑맞은 느낌이죠. 우리의 세상이 저는 강도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탈탈 빼앗겼던 시기였고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공허함을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참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이 시기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남는 주말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안 돼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그 이선균의 대사와 그 아이유의 그 비참한 삶이 마치 내 삶인 것 마냥 그렇게 공감하면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막 이선균의 그 대사가 막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만 괜찮으면 돼.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너만 괜찮으면 돼. 막 이 말이 막 가슴에 팍팍 꽂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대사들이요. 막 가슴에 남아요. 아직 나의 아저씨 못 본 분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꼭 보십시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믹스커피 2개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다 먹어보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의 아저씨를 봐야 됩니다. 네. 요즘에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텅 빈 마음들을 위로받고자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익숙한 것들에 대한 상실, 그리고 그 박탈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출입문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힘조차 없는 그런 그 느낌들을 시시때때로 만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 험한 시간들 함께 지나온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왔던 내 자신을 향해서 좀 서로 좀 위로하고 좀 스스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멈추고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좀 토닥토닥 해주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기독교사로 부름받아서 기독교사로 가야 할 저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기독교사의 길에 대해서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공감의 공동체, 공감의 교육을 만들어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우리는 지금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월의 첫날 미리 교실에 가서 책상 위에 초코파이 올려놓고 안녕, 내가 올해 네 담임이야. 올해 잘 부탁해. 이렇게 수줍게 건넸던 그런 설레는 그 인사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배움의 공간들, 그 만들 기회들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아이들 둥그렇게 앉혀놓고 서로를 소개하면서 그 사이들에 있는 그 얼음들을 깨면서 게임도 하고, 그래서 친구와 공동체를 만나게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혼자 힘으로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삶도 삶이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의 그 삶 또한 일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긴 그런 강도 만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옆에 성경책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도였으니 당연히 탈탈 털어갔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인생은 이제 거의 죽게 되어서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 뒤에 책임까지 지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것은 한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거든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물으셨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꾸미고 있는 말들이 나라는 말과 강도 만난 자, 이 두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나가 바로 강도 만난 자, 즉 지금 나에게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묻는 그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나와 같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주신 예수님의 답이었고요. 성경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강도들이 참 많습니다. 일명 영혼의 탈곡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 참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기 싫어가지고 뉴스 안 보면서 눈 감고 내일이나 잘하자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학생이 강도와 같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영혼을 탈탈 털어갑니다. 겨우 참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아내가 또 내 영혼의 강도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탈탈 털어댑니다. 아버지도 털고 어머니도 털어요. 예, 겨우 참고 자식 하나 보고 살려고 그랬더니 그 자식놈이 이제는 내 가슴을 탈탈 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강도 만난 자였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삶 하나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었던,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바로 강도 만난 자, 바로 그 실체였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저는 이 이야기가 제대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마리아인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저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땅, 그 땅의 상징이었고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에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아니면 강도 만난 자였던 사마리아인, 그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달아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강도 만난 자였던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도운 거죠. 천대받아봤고 무시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아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그 삶의 비참함을.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왔던 겁니다. 강도 만나봤던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비참함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저는 세상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공감의 마음입니다. 너도 강도 만났구나, 나도 그랬다 하면서 서로의 아픔들과 그 외로움들을 공감해주는 세상, 그런 세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강도 만날 만했던 그런 이유를 찾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난 이제 조금 살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도 제대로 못 지키는 막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들이대는 것입니다.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려보구나. 너 거짓말 하는구나. 너 간음했구나. 너 욕심 부리는구나. 하면서 갖은 막 그 율법의 기준들을 막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몹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교사들이 이런 일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또 참 잘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사를 아빠로 두고 있는 우리 아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아들 때문에 사실 늘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막 그런 영혼의 털림들이 막 느껴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아이의 삶에서 제 연약함, 제 초라한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 아이에게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 아이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그 관계 속에서 빠져나갈 문을 지금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세상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긍휼,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서는 강도 만난 자의 그 정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주고 있거든요.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따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강도 만난 자였던 겁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였던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런 나에게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에게 사마리아인이 돼주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 그런 탈을 벗고 천대받던 마음을 간직한 자, 그 마음으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요. 돌봐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였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도 나와 같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며 사는 것, 이게 제가 아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고대하는 세상, 그렇게 긍휼과 연민과 공감으로 만들어져가는 세상, 저는 그 세상이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 해마다 우리 교사들 앞에 강도 만난 세상을 살아가는 강도 만난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강도가 되어서 내 영혼을 털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모든 그 죽어가는 존재들처럼 죽어가는 아이들로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을 사랑하면서 이들에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사람들이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그 길, 기독교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사의 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대면이 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쇼핑도 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새롭게 시작된 변화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쇼핑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었고요. 다만 코로나 시기가 진행되던 그런 변화를 더 빨라지게 하고 더 넓어지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상거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는 그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격차의 문제입니다. 한 달 내내 동영상 올리고 출석 체크 열심히 하면서 이제 등교 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아이들이 왔는데 이게 뭡니까? 반 이상의 아이들이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학교에 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속출했었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원격 수업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염려가 됐던 일들이었죠. 물리적 환경이 다르고요. 또 개인의 학습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그 학습의 차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우리 교실 안에서는 그렇게 학습 격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랬던 변화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막 확확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교육 체제가 이런 학습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그 아이들의 어떤 학습 수준에 맞는 지원 체계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원격 수업이 되면서 더 크게 부각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그 취약한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갈 건가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원격 수업 되니까 그 아이들을 1대1로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지원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또 그 상황들에서 보면 이런 원격 수업 하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원격 수업 하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 정말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과 성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입시 경쟁 교육의 문제입니다. 입시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 지금 제대로 된 수행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입시를 치러도 되나 싶어요. 과거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던 입시의 공정성이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입시 교육에 묶인 이 우리 교육,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입시에 관련 없으면 학교에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대를 오래도록 살아왔습니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요, 입시에 좀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가 고등학교였죠. 그래서 고등학교만 좀 입시에 종속된 거 아닌가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 입시에 묶여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고등학교의 이런 그 평가 때문에 관찰만 가능한 그런 평가해라, 그런 수행평가해라.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는 수행평가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걸 고등학교에서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중학교도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입시 교육 체제에 지금 우리 온 교육이 그렇게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경직된 교육 행정과 학교 문화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무언가를 쉽게 결정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기까지도 한 달이 걸렸고요. 또 등교를 결정하기까지 또 한 달이 걸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면적인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그 과거에 오프라인에서나 적용되던 그런 기존의 지침과 관행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 시간표들, 출결 등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시와 똑같은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들이 그런 온라인 교육의 그런 어떤 일종의 자유로움들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단위 학교에서는요, 상부에게 지침과 매뉴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야, 앞서 나가지 마라. 먼저 일하지 마라. 이런 관행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역 쪽은 그렇다 치고 학사 운영 쪽은 좀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교에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학교는 교육부에다가 지침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굉장히 잘 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율적인 문화를 경험했던 학교들은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서로 막 아이디어를 내놓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그래서 학교 자치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었는가가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또 창의적으로 대처하느냐를 결정했던 중요한 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가 학교 자치, 그러니까 관료적인 어떤 이런 교육 행정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학교 자치를 얼마나 경험하게 하느냐, 얼마나 확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좀 중요한 문제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이 학교와 교사의 존재의 이유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학교와 교사의 지금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렇게 상황 터지면서 원격 수업한다고 하니까요. 처음에 막 EBS 막 강의하는 거냐, 그러면 사설 인터넷 강의 올려주는 거냐 하면서요. 막 댓글들이 막 이런 글들이 떠올랐어요. 야, 어줍지 않게 강의 만들어 올리지 말고 EBS 강의 그냥 붙여라. 그냥 그 명강사들, 유명한 잘 나가는 일타 강사들 그 강의 올려라.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교가 왜 존재해야 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들을 지금 이 상황들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 교사들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죠. 우리가 EBS식의 이런 그 인터넷 강의들 아주 잘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아주 요약 정리 잘해주고 좋은 톤으로 아주 깔끔한 그런 그 PPT의 화면에 그런 수업이 이상적인 수업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이미 다 그렇게 통일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강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교실 안에는 수많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사와 아이들의 만남,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그런 공명하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수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그렇게 동영상만으로 그것들을 대체하지 않으려 했던 교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10분 영상만 올리고 나머지를 과제로 내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강의 없이 학습 꾸러미로 그것들을 대체하면서 수업을 만들어갔던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의 목표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학교 수업이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그런 미래 교육의 변화와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교육이 학교가 정말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면서 교사가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를 갖다 계속해서 묻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교실에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미래 교육에서 학교는 왜 존재해야 되고 교사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속에서 교사의 역할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참 어려운 일들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졌던 그 학교에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만들어내야 하는 지금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진작에 받았던 숙제도 아직 해결 못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숙제까지 얹어진 꼴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라는 거죠. 하필 왜 이런 시대에 하나님 저를 교사로 부르셨는지 가끔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옛날 좋았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고요. 별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학부모가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그런 시기. 그럴 때 만약에 교사로 부르셨으면 조금 힘들어도 보람도 있고 내 폼도 좀 나고 그럴 텐데 왜 하필 이런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셨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실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고요. 어려울 때는 잠시 멈춰서서 이런 상황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찰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고 우리가 해왔던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 그 일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박에 수박 줄 긋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가 건물인가요? 지금 애들이 학교에 못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래도 그걸 학교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건물은 성전이지만요.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성전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강도의 소굴이 그 건물의 실체가 되는 거죠. 본질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집에서 그가 매일 3번 기도를 하는데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지만 분명 그곳은 다니엘에게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겉모습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국 11,000개 학교의 아이들이 등교에 있다 해서 모든 학교가 학교인 것도 아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가 멈췄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의 본질은, 교육의 본질은 바로 학생이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던 세상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만큼 그의 세상이 넓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수업의 본질은 뭡니까? 만남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는가가 더 도드라집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가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죠. 교실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게 가능했습니다. 눈빛만 보면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의 표정만 보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정이 어떻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된다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고쳐가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그 줌에서 또 유튜브에서는 교사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아이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얘가 이해하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의 만남도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중간층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잘 따져보면 이런 거죠. 이 아이들이요, 이 중간층의 아이들이 처음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그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자기도 이해하고 그걸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얘가 그냥 그 학습 부진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층 아이들은 그렇게 친구들과의 그런 그 만남 속에서 많이 배워왔던 아이들이고 또 공부 좀 하기 싫었어도 옆에 친구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또 마음 좀 내가지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인 건데 그렇게 친구들과의 관계들 만남들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지금 못 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수업에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학기 초부터 그 아이들과의 그 첫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첫 수업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던질 건가, 또 아이들에게 어떤 텍스트를 만나게 할 건가, 어떤 질문을 만나게 할 건가, 또 어떤 친구들과 만나게 할 건가, 그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왔던 것이죠. 저는 이 본질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교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였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스스로 잘 배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었던 거죠. 이 아이들은요, 교사가 조금만 도와주면 척척 알아서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교사가 조금 덜 절실해요. 고마움을 못 느끼는 애들인 거예요. 물론 정말 고마움 느끼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물론 이 아이들에게도 교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절실하게 교사가 필요했던 아이들은 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배울 수 없었던 아이들이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하고요.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사들과 친구들과 만나게 하고요. 그 만남 속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하고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또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마침내 자신의 그 삶을 향한 그 소명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과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국어 시험 잘 보라고, 수학 시험 잘 보라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웃과 세상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어 수업이 있었던 겁니다. 음악이 왜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각 교과들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교과의 그런 그 각 요소들, 언어들, 음악들, 예술들, 체육들, 몸짓들, 시간의 변화, 역사들, 기술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것들을 우리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이 아이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이웃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공동체를 알고 자연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향한 소명을 깨닫게 되고 한 사람의 주체로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세상을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학급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각조각을 나눠가지고 아이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본질인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아이들과 만나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 그대로 존중받고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행복하고 존재대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 기독교사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우리가 좀 더 어떤 것들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까?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거 있죠. 비대면. 이게 이제 고정 변수가 됐어요.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길게는 아무리 빨라야 지금 1년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또 다시 원래의 일상을 회복했다가도 새로운 감염병 터지면 다시 또 지금 이 상황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기가 어려워진 거죠. 우리는 이 비대면, 언택트 이걸 이제는 상수로 놓고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언택트 시대에 뭘 얘기하냐면 온택트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접촉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 온택트, 그것이 우리가 복원해야 될 숙제가 된 거죠. 우리는 만남을 통해 전달되었던 그 메시지들, 누군가 너를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너의 배움을 위해서 눈물겹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교사의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만남에 대한 욕구들이 더 고파지잖아요. 제발 우리 지역 모임 이제 그만 온라인으로 만나자. 정말 우리 만나서 밥 좀 먹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대면에 대한 만남에 대한 욕구들이 지금 더 절실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결의 교육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연결 속에서 지금 교육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온택트든 그러니까 그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뉴딜 운운하면서 지금 교실마다 와이파이 깔고 있고요. 이제 깔려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아마 설마 교육부가 이렇게 하면 미래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설마 정부가 인터넷 인강 잘 돌아가면 미래 교육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강의 필요하지만 강의만으로는 수업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뭔가 학생을 그 배움 그리고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학습의 방법들, 다양한 학습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네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학습입니다. 읽기든 쓰기든 세마기든 아이들이 직접 해보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이 배우는 것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사고일수록 그것을 이렇게 잘 요약해 설명한다 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건 아니죠. 직접 써보고 말하고 그려보고 현장에 가보고 직접 해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수학이 어려워가지고 학원을 줄기차게 들락날락 하면서도 수학이 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학원 강사 이야기 들을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면 안 되는 걸 깨닫거든요. 직접 해보게끔 우리가 상황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의 주도권 학생이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할까? 이것을 위한 학습 동기, 유발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 이제 짧게나마 대면이 강화되고 다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저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공부할지 학습의 방법들을 빨리빨리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되게 놀랐던 사실이 그렇게 스마트폰 잘 다뤘던 애들이 로그인을 못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스마트폰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유학습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해결했던 그 해결의 방식들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실에 있으면 옆 친구 하는 거 보면서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교실에 있었다면 발표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런 해결의 과정들과 결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했을 텐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떤 분들은 구글 그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구글 문서니,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활용해가면서 서로 지금 공유시키고 있습니다. 또 뭐 패들렛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지요. 근데 지금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막 동원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아이들이 가진 생각들,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가진 그 생각들을 서로 지금 공유하도록 어떻게 그 공유의 장을 만들어 줄까입니다. 공유학습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찰학습입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토론하고 토의해도 그것을 자신의 말로, 자신의 글로, 자신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지 못하면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찰학습입니다. 그런 학습 방법들이 고민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학습의 환경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1000명대 학교, 1500명대의 그런 대규모 학교들은 이제 지속 가능한 학교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시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교의 규모가 몇 명인지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감으로 생각하기에 과학적인 그런 증거 없이 감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맥시멈 300명입니다. 한 학년당 4학급. 그리고 한 학급당 20명. 한 학급당 20명이 되면 책상과 책상 사이에 간격을 좀 두면서 일상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4학급이면 80명이죠. 그렇게 3개 학년이면 240명이죠. 그래서 중학교 기준에서 240명. 그럼 초등학교는 몇 명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학교 규모를 줄여야 되고요.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야 됩니다. 좀 고무적인 거는 교육부가 2학기 학사 운영 계획 발표하면서 그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상시적인 방역 체제, 상시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한 학급 규모를 워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좀 줄긴 할 텐데요.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래교육에서 그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만들어내려면요. 교사의 역할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 그것만이 교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 되게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이들 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조직해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 좋은 교사 운동에서 했던 지난 토론회에서 토론에 오신 그 김찬호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학습 큐레이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큐레이터가 이제 미술관에서 그 전시 기획하고 또 전시 안내하는 그런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습을 기획하고 안내하는 역할로서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어떤 단계에 따라서 어디에서 언제 제공해 줄 거냐를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는 만나야 되고요. 교사들끼리 모여서 그 교사 학습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학습 큐레이터로서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습 닥터로서의 역할입니다. 바로 의사로서의 교사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교사 운동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지향해왔던 교사상이 바로 의사로서의 교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실 안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이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진단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단에 맞게 필요한 처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왔고 그것이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이 지향해왔던 교사상이었거든요. 의사로서의 교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 이것이 단순히 특수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애들마다 능력과 소질과 학습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이가 읽기를 못할 때 왜 읽지를 못하는지, 난독인지, 아니면 유창성이 떨어지는지 이것들을 진단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려줘야 돼요. 너는 이 프로그램을 써보자 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 닥터로서의 그런 역할인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사들이 이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뭘 더 해야 되냐? 교대에서 사대에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교대에서 사대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우리가 현장의 아이들 또 지금 학습에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관료제의 교육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사 스스로 자율과 자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요.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돼요. 교육부, 교육청이 뭐 하는지 지켜볼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학교를 통제합니다. 학교장도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교사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교장이 가로막고 있고 교감이 가로막고 있고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다면 싸워야 되죠. 근데 또 싸우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시험 드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다. 가진 역량껏 하십시오. 좀 괜찮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좀 학교에서 시도하시고요. 말도 꺼내기 힘든 학교에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학교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학급에서 시도하시는 거죠. 스스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최소한 우리가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노선들은 저는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이런 말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조금만 하자. 너만 튀지 마라. 그만만 그러면 어떡해? 우리가 이상해지잖아. 적당히 해. 저는 이런 이상한 그런 집단 문화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재수 없어져도 그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좀 수업을 만들고 학생을 지도하고 그런 만나는 일에 그런 자율과 자치의 공간을 계속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 교사 집단의 노력들, 또 우리 이런 교사 공동체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교다워지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자치와 자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함께 추구할 공동의 목표입니다. 이 공동의 목표만 확실하게 돼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치, 자유를 주더라도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세요 하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추구할 공동의 목표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권한들을 최대한 행사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버티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교사들이 싸우고 목소리를 낼 때에 저는 우리 이 사회도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거라고 봅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교사들이 조금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때로는 오히려 사회에 더 촉구하고 요구할 때에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능력주의 평가와의 대결, 능력주의 평가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그 존엄한 존재를 줄 세우는 그런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입시 체제에서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능력에 따라 줄을 세우는 것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공정해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요,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적을 내가지고 상급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루한 그런 지금 형편 속에 우리 교사들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존재 하나하나를 감히 줄 세우지 않는 교육, 그 교육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일제 식민지 하에 우리가 있지만 독립의 날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서만은 우리의 그 귀한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말 잘 듣는 순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 아이들을 줄 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렇게 타협할 수 없는 기준들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고유의 성장과 발달,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체제, 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의 어떤 이 틀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평가가 곧 학습이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평가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들, 실험들, 도전들을 함께 병행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독교사의 길을 어디로 걸어갈 건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고요. 또 코로나 교육과 또 이런 미래 교육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육들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것들과 좀 싸워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나를 교사로 부르셨는지.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작가 김은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 사회의 변화를 곤충의
탈피 과정으로 해석하고 설명한 글이라는 건데요. 탈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각류나 파충류 등 일부 동물이 탈피의 과정을 거친다. 몸은 자라는데 피부가 함께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삶을 잘 보면 몸과 피부가 비례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 탈피는 목숨을 건 위태로운 모험이다. 파충류도 그렇지만 특히 곤충은 몸에 세밀한 굴곡이 많아서 껍질을 온전히 벗는 것은 매우 큰 일이고 껍질이 몸과 엉키면서 몸이 찌그러지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껍질을 벗는 과정은 인간으로 치면 폐를 찢는 고통과도 같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그들의 몸뚱이는 이런 고통과 시련을 품고 있다. 인간 사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사회 경제적 발전이 신체의 성장이라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 문화, 가치는 표피에 해당한다. 이런 사회적 표피는 논리적 정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사회 발전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버틴다.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탈피의 순간을 맞게 된다.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우리 교육의 제도가 왜 안 바뀔까? 그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변화들을 감싸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깨트릴 만큼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교육 때문에 많은 애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반대쪽에서는 그 제도 안에서 여전히 이익을 기대하며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익들 속에서 생존하는 그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라고 하는 이 껍질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적인 교육, 새로운 교육, 좋은 교육을 꿈꾸지만 좀처럼 그 교육이 우리 사회에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상당 부분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어떤 시간 속에서 이런 사회적 변화들이 교육제도의 틀을 깰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냐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껍질이 깨지기 전에 먼저 교육계 내부에서 이런 변화와 발전을 축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껍질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화, 그 변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낡은 껍질 안에서 고통당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껍질이 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교사들의 저는 숙명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나 교육청과 싸워가지고 그걸 얻어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하고 관철시킬 때도 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요구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용한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이 될 건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 교사들의 삶이 학생들과 연결되어 그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들 속에 생겨난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로 우리 교사들의 삶을 지키고 교사로 살 수 있게 하고 또 힘들고 아팠던 시간에 대한 위로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매일 강도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먼저 사랑하고 긍휼과 연민으로 공감의 연대를 만드는 교육, 그 교육을 만드는 기독교사의 길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서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들이 닥친다 해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과 수업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주의 영광이 낮고 낮은 우리의 이웃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과 수업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을, 회복을 이뤄가는 길에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사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걸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참 의문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들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보다 필요한 교육들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홀로 걷기 참 버겁습니다. 때로는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함께 멈춰줄 수 있는 공동체, 내 손을 잡고 일으키며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에 속해 있는 12개의 회원단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몸부림을 치는 200여 개의 지역 모임이 있고요. 또 전문 모임이 있고요. 교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북의 그 뒷장에 그 모임들과 회원단체와 또 지역 모임, 교과 모임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찾으셔서 공동체에 꼭 함께 하시고 이 길 끝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사 운동과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의 정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정회원이 아니신 분들, 또 중간에 이렇게 후원 중단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핸드북에 44쪽을 펴시면요, 회원 가입서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신청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우리의 정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우리 줌 채팅방에 또 우리 특별한 기독교사 대회 그 오픈 채팅 카카오방에 그 구글 주소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네,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또 입력해 주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면 좋은 교사 운동이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거냐? 네, 많은 걸 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요. 아이들과 대신 씨름해 드릴 수도 없어요.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잡지 만들어서 보내는 일, 동영상 콘텐츠 만들어서 끊임없이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메일 보내고 우리 3월 달에 경험했던 그 옥화방처럼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또 서로 연결하고 선생님 옆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드리고 또 그 강호의 고수들 발굴해가지고 또 그 사람 노하우 또 공유할 수 있게 열어주고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정도의 역할, 그 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교육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학교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아이들, 그래서 교사의 손길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과 관심,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을 취해서 좋은 교사 운동과 기독교사만의 이익을 좇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그대로의 존엄을 존중받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기독교사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그래서 비록 잠시 쉬었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좋은 교사 운동의 깃발을 보면서 힘을 내서 가던 길 계속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좋은 교사 운동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좀 선생님들 이 지금 줌에 노출되어 있는 얼굴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바로 이분들이 여전히 함께 여러분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박수 좀 쳐주십시오.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단법인 좋은 교사 운동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이상한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섭외하기 쉽고 부려먹기 쉬운, 네, 쉬운 쌤,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분 아닙니다. 네, 일종의 부캐죠. 네. 아니 말이죠. 아니 근데 강의하시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멘트가 이렇게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강강강이야. 강강강. 제가 좀 강경파입니다. 예. 참. 그래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특별한 기독교사 대회에 좀 특별한 참가자분들 몇 분 좀 모시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번 대회에 1번으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대회에 등록하신 분, 입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우리 조은주 선생님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조은주 선생님 들어와 계시면 음소거 풀고 한번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번. 반갑습니다. 와, 1등 먹었다. 예, 조은주 선생님, 네. 우리 좀 비디오 추천 좀 해주시고요. 조은주 선생님 혹시 지금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기 시흥의 군자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기윤실 부천 소속이고, 부천 기윤실 소속이면서, 이름은 조은주입니다. 줄여서 좋은 주님이라고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갖다 붙이시네요. 네. 이번 대회에 가장 네. 첫 번째로 입금 등록을 하셨는데, 근데 더 중요한 네네. 거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무려 저희가 4시부터 오픈을 했는데 4시 1분 2초에 입금을 다 마치셨어요. 대박.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4시에 구글 폼을 확인해가지고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입금 사이트로 가서 그 계좌번호 다 입력해가지고 전송하는 데까지 1분 2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대단하다, 이거. 와. 네,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사실 BTS급은 아니거든요. 예, 아니 이게 좀 어떻게 미리 좀 준비를 하신 건가요? 좀 그 전날인가? 전날 이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3시 58분에 알람을 맞췄었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학교를 가면 사실은 정신줄을 내려놓고 퇴근이 언제인지 맞아요. 모르게 생활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알람을 맞추고 일단 계좌번호도 그 전에 미리 세팅을 해뒀다가 저희가 이때 무슨 회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중이에요? 알람을 듣고
제가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나빠져서 잊어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네. 그냥 뭔가 할 때마다 항상 제일 처음 하자. 그런 습관이 좀 들었어요. 머리 나쁜 부지런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 그냥 하다 보니 아. 어떻게 저도 1등인 걸 오늘 들었네요. 네. 네. 1등 등록하셨지만, 예, 선물은 따로 없고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좀 일찍 등록한 보람이 있었나요? 이렇게 이번 좀 대회 어떤 게 좀 가장 와닿고 좋았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사실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1등이라 그래서. 살면서 별로 1등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거 물어보고 어떡하나 막 고민했는데, 제가 이게 가만히 이제 제가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임용고시를 볼 때 제가, 무조건 나는 붙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한 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용고시 접수 첫날, 접수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그 접수처에 갔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1등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됐어요. 네,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지옥 같았던 지금 1학기 이런 과정을 그냥 탈출하고 싶었던 어떤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는 빨리 접속을 여기를 무조건 한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기용할 거면 잊어버리기 전에 하자. 뭐 그런 느낌이었고요. 제가 3일 동안 이제 쭉 들으면서 느낌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시간에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그냥 널브러져 있었을 텐데, 쓰러져 있었을 텐데, 나를 이렇게 세웠던 어떤 3일이었고, 제 주변에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현실 속에선 저희 혼자밖에 없는데, 이렇게 랜선 안에서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따뜻함이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진짜 너무 피곤한 지금 이 주가요. 저희 아직 방학을 안 해서 성적 처리면 학기말 이 준비를 해야 되느라고 정말 너무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도 학교 가면은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게 정말 신기한 그런 에너지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네네. 선물 주라고 네네. 이번을 떼주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계좌 찍을까요? 채팅방에? 제가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와, 네. 영식쌤, 네, 영식쌤 아는데, 제가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분 한번 또 만나볼까요? 네네. 다음으로는요, 200번째 아슬아슬하게 등록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심지어 외국에 계신데, 외국에 계신데. 네, 접속하셔가지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지금 최유진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최유진 선생님 들어와 계신가요? 들어와 계시면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0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물레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동반휴직 중인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계신 나라가 그럼 지금 어딘가요? 베트남 하노이에 있어요. 비엔남. 비엔남. 예. 외국에 계신데 이 특별한 교독교사 대회 어떻게 알고 이게 200번째 좀 등록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 영서중학교에 김혜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저랑 친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신청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은 한국이랑 2시간 시차가 있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지금이 9시니까 거기는 지금 아이들 밥 먹고 치우고 8시 시간이 아니나 싶은데 어떻게 200번째 막차 타신 보람이 있으셨는지 이번 대회 좀 어떠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좀 좋으셨나요? 예.
이렇게 사실 이제 신청할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강의나 듣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을 좀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더 갈급하신 분에게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내가 신청을 해도 되나? 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번째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제 그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이나 뜨거움들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되게 감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도전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뜻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제가 너무 이렇게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 소명을 좀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한국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댓글에 영서중학교 김혜란 쌤에게 전도상을 줘야 된다.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기프티콘 가나요? 아니요. 그 전에 댓글에 뭐라고 했었냐면 네네. 이번엔 이상한 쌤이 선물을 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선물 예. 갑니까? 선물 갑니까? 자, 김혜란 쌤에게 기프티콘 제가 갑니다! 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거의 뭐 저희가 아프리카 TV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이거 민망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우리 나머지 지금 한 150여 분 참여자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네. 베트남에서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은 못 드립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아니죠. 이 얘기가 네. 길어야겠네. 죄송하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150분에게 질문 갑니다. 어떤 거냐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사는 땡땡땡땡이다. 빠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사는 땡땡땡땡이다. 빠밤. 예.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 예. 그 채팅창에 땡땡땡땡이다. 왜냐하면은 뭐 적어주셔도 좋고, 안 적어주셔도 좋고, 네, 그 다음 PPT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사는 땡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 요거를 여기 채팅창에다가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둘이 토크하는 사이에 쭉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몇몇 분들 함께,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 네. 김영수 선생님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사는 땡땡땡땡이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캐 네네. 김행 선생님이 해준 강의 네네. 좀 생각해보면 기독교사는 코로나 시대에 강도 만났던 사마리아인이다. 강도 만났던 사마리아인. 네네. 강의를 하던 설교를 하셨어요? 네. 뭐 그렇게 다 되죠. 네네네네. 왜냐하면 네네. 이 시대에 좀 수많은 강도 만난 이들에게 학교 안에서 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존재. 예, 그런 예수님과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상한 쌤은 요즘에 좋은 교사 TV도 하고 지금 맹활약 중이세요. 네. 안 시키는 하고 있죠. 네네. 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사는요.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사는 좋은 교사 TV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사 TV. 네. 또 막간을 또 홍보합니까? 이거 뭐 홍보는 아니고요. 뭐 알림과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우리 유튜브 방송은 개인이 뭐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좋은 교사 TV는 여러 크리에이터 선생님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갑니다. 함께 합니까? 함께 합니다. 그래서 10여 개의, 한 10여 분의 크리에이터 선생님들의 10여 개의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업의 상징이다. 그래서 좋은 교사 TV는 협업의 상징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사는 좋은 교사 TV다. 예.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 좋은 교사 TV,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이거 아주 상식이죠, 상식. 상식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요. 잠깐만요. 예, 지금 채팅창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뭡니까? 이거. 촛대 없는 촛불이다. 촛대 없는 촛불이다. 가능한가요, 이거? 발신자가요. 네네. 풍천중학교 이재경 선생님. 이재경 선생님. 풍천중학교 이재경 선생님, 혹시 지금 음성 가능하십니까? 풍천중학교면 경북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잘 네,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PT 내려주시고, 혹시 비디오 추천 가능하실까요? 네. 네. 촛대 없는 촛불이다. 이재현 선생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재밌는 걸 생각해 볼까 하다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제가 네네. 평소에 생각하는 그 교사의 이미지는 초거든요, 네. 초. 뭔가 이제 초. 크고 화려한 빛은 아니지만 이게 작더라도 주어진 바운더리 내는 비출 수 있는 또 이제 자기 네네. 몸을 녹여서 비춰야 되는 그런 이제 빛과 희생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촛대를 뺏긴 거죠. 그러니까 촛대가 이제 없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집안이가 없어진 느낌? 근데 그럼에도 빛은 계속 비춰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촛대가 없으면 이게 촌농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저희 학교는 좀 독특하게 그 원격 수업 플랫폼을 학년별로 하다 보니까 그 4월, 5월 그때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분노의 눈물을 막 이렇게 좀 많이 흘렸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독교사한테 이제 참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촛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사는 그러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왜냐면 촛대를 뺏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촛대를 빼앗긴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며 입을 티끌에 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작은 촛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촛대 없는 촛불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미심장한데요. 입을 티끌에 대고. 이 의미심장해요. 네. 네. 엎드려서 미래를 본다는 첫날 말씀과 연관되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기프티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요 댓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네네. 우리 이영배 선생님께서 네. 기독교사는 개꿀잼이다. 기독교사는 개꿀잼이다. 네. 이영배 선생님. 혹시 계시면 혹시 이영배 선생님 음소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개꿀잼. 예, 개꿀잼. 뭡니까, 이거? 지금, 아이고. 우리 기독교사들 막 힘든데,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말씀 앞에 나오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개꿀잼 뭡니까, 이거?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요새 학생들이 그냥 좋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 개꿀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재밌구나. 재미란 말이 그냥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영육간에 양식도 되고, 또 형승 쌤하고 또 인도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 업이 돼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개꿀잼이라고 쳐버렸습니다. 개꿀잼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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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는 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감이 많이 떨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좀 노드로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울해 있고 힘들어 있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꿀잼으로 재밌게, 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지막 컨셉 이렇게 좀 잡아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배 선생님. 네네. 여담으로 제 강아지랑 고양이도 같이 들었었는데 네네. 어제 그렇게 은혜로운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걔는 네네. 옆에서 코를 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개꿀잼은 아니구나. 제 아내도 같이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개꿀잼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런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영배 선생님.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볼까요? 저기 방금 올라온 것 중에 좀 내려보시겠어요? 지금 올라오신 것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다. 예, 장 누구시죠? 이 성함을
장정신 선생님, 수원 수원 대평고에. 대평고등학교 장정신 선생님. 예, 혹시 음소거 가능하십니까? 아, 이분이 옥하방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으셨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네. 아, 제가 기억합니다. 어머, 네.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예, 될지 몰랐어요.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다라고 했는데, 네.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아시는 거 보니까, 예. 잘 몰라요. 제목만 알아요. 제목만 아니요, 알아요. 보긴 봤는데, 좀, 네,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말씀이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 반에 너무나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특히나 또 제가 정말 구해야 될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나눔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걔가. 얘도 생각나고 막 생각이 나서 얘를 어떻게 구할까? 얘를 어떻게 내가 다가가서 어떻게 얘를, 오늘 또 닥터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닥터다. 이 말씀이 처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진단을 내리고 얘를 처방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되고, 또 내가 정말,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고 또 서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기필코 얘를 구해야겠다. 이 아이들을 정말 기필코 손가락에 꼽히는 얘들을 정말 구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결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라이언 일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 어떤 친구인지 살짝만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 네. 우리 150명 선생님들 같이 기도하실 거죠, 그렇죠? 예, 조금, 예. 네. 저희 반에 한 명이 이제 제일 생각나는 아이는 누구냐면, 이름은 밝히지 말고 그냥 라이언. 네, 라이언. 걔가 이제 수원에 원래 살던 애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기 충북 음성에 정말 시골에서 외할머니랑 살던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는 수원에서 일을 하시고 있다가 얘를 고등학교 때 처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산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볼 때 너무나도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대화도 어려워하고 정말 온라인 과제도 안 하고 네, 정말 이제 수원에서 보기 드문 약간 그런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자기를 좀 표현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꿈과 이런 것도 조금씩 발견하면서 이렇게 정말 세상 속으로 자신감 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걔가.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라이언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분. 야, 박양훈 선생님이시네요.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사는 영화 아저씨의 현빈이다. 현빈이 나오나요, 영화 아저씨에? 아저씨의 원빈이 나오죠. 원빈이 나오지 않나요? 원빈 나요? 금리빨 몇 개냐? 그 원빈 아닌가요? 원빈이죠, 원빈. 금리빨 빼고 다 줄게. 이것도, 예. 네, 선생님, 박양호 선생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영화 아저씨의 현빈이다. 예, 원빈이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원빈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저께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방구석 일렬이라고 프로그램을 괜히 소개해야 한다는 게 좀 그렇지.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영화에서 원빈이 갖고 있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빈이 자기 옆집에 사는 그 소녀를
그 마약 그 옆집 소녀를 구원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 그렇죠. 그 속에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옆집 소녀를 보면서 그 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원빈이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아. 진짜 아무 관심 없이 봤던 그 옆집 아이가 나하고 상관없이 봤던 그 우리 학교 아이들이 결국에 나한테는 정말 내가 저 아이들의 나의 생명을 걸고서 내 목숨을 던져야 할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구석 일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코로나 시대의 교사는 원빈이 되어야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원빈은 그거겠죠. 네. 지금 그렇다면 박 선생님은 본인과 원빈을 지금 거의 동일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군요. 원빈 선배님들 어떻게 보입니까? 네, 선생님 저 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금리빨 몇 개냐 그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금리빨 네. 몇 개냐?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더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좀 내려보시면은 마스크다 있었거든요. 마스크다. 마스크다. 예. 다시 코로나 봤었는데. 시대의 기독교사는 마스크다. 봤는데. 예. KF 94인지 80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스크다. 네. 어느 분이시죠? 네, 음성 해제하셨네요. 예, 경기 평택의 네네. 용인초등학교의 김태림입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십니까? 네, 그럼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마스크. 네. 오늘도 이번에 네네. 얘기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마스크를 의미일까요? 볼 때마다 감동되거든요. 오늘도 기차 마스크 타고 서울 갔다가 왔는데, 네. 모두가 아직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귀하지도 않던 거를 너무 귀한 거고, 그거를 잘 지키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 기본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지켜지고, 성장하고 있고, 이런 느낌 들면서, 우리 교사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기본을 계속 지키고 아이들 사랑하는 그 마음, 아까 영식쌤 말씀하신, 그거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 나가고, 이제 물론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뭘 쓸까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본인데 그냥 썼어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없이 못 살잖아요. 선생님 없이는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사 없이는. 감사합니다. 그 마스크의 가치가 이런 위기 상황, 그 다음에 이런 재난 상황, 코로나 상황에 더욱 가치가 빛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사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함께 해보게 됩니다. 예, 많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용시쌤, 우리 한 번만 더 좀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방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비교사나 신규교사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시는데. 발령 나자마자 나는 코로나다. 네. 네. 저기 황모 씨의 성을 가진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이름 말씀해 주시죠. 모지윤 선생님이시죠. 황모 씨의 딸 모지윤 선생님. 네? 무슨 말씀? 황지윤 선생님. 황지윤 선생님. 네네. 혹시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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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신규 맞으신가요? 네, 저는 작년 9월에 발령을 받아서 사실 발령 받자마자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린 건 아닌데, 네, 다행이네요. 어쨌든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기독교사는 땡땡땡이다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만남에 되게 꽂혔거든요. 사실 첫째 날부터 그 만남이란 단어에 꽂혀서 저도 이제 신규 교사로서 교사의 정체성,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교사는 어떤 의미일까를 열심히 고민해 보았는데 답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로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겠구나. 학교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사실 신규 교사로서도 워낙 학교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고민과 걱정이 많았지만 전 감사하게도 진짜 이렇게 좋은 교사 오픈 카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막 답변도 해주시고 또 교사선교회라는 단체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도 많은 선배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실제 작년에 발령받았을 때 옆반에 그 교사선교회 선배님이 계셔서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좋은 동역자분들 덕분에 정말 어려움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격려받으면서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지났지만 지금 예비교사분이 이 방에 지금 아직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 안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조현정 선생님. 상명대 예비교사 조현정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혹시 나가셨나요? 계시면 음성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 발령도 나기 전이신데 어떻게 이거 대회 아시고 또 신청하게 되셨어요? 전 작년에 그 예비 기독교사 아카데미를 수강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께서 이런 좋은 이런 만남의 장이 있다는 걸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기대를 품던 중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면서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3일 동안 저녁마다 이렇게 수련회 대회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좀 어떤 점이 제일 좀 와닿고 인상적이셨어요? 우선은 아직 그 기독교사가 되기 전이잖아요. 기독교사가 네.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선배 기독교사 선생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그런 메시지들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빨리 기독교사가 되고 싶은 그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좀 이 시간 공부를 하는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저도 빨리. 선생님 이쯤 되면 있잖아요. 네. 발령이 나야 교사가 아니야. 그렇지. 이미 하나님은 기독교사로 이미 찍었어. 대박. 네, 이미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발령이 나고 안 나고 있잖아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뭐가 된 것 같네요. 이상한 셈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영희쌤. 네. 신규 교사, 예비 교사, 또 선배님, 우리 동료 교사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동이고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분들이 참 귀하고요. 특히 아까 우리 신규 선생님 얘기 들으면 이분은 더 이상 신규가 아니에요. 좋은 교사의 신규 이 정도면 앞으로 좋은 교사도 희망이 더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의 어떤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이 참 좀 귀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려고 이렇게 마음 쓰고 있는 선생님, 정말 이렇게 응원 드리고요. 대회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대회를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까 좀 이렇게 고민들이 많았는데, 좀 각자의 이렇게 막 가정에서 서로 소리는 안 들려도 막 찬양하고 계시는 모습들, 또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시고, 또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눔하시고, 그걸 또 인증샷 찍어서 막 은혜 나눠주시고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큰 힘을 얻게 됐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시기 지나면서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조금 힘드시면 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독교사임을 좀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보고자 하는, 늘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보고 지금 함께 걷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022년도 대회 때 우리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만나서 다시 또 이런 그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그때 노래해야 됩니까? 네. 지금 하죠? 지금 해야죠. 예, 지금 저희 마지막은요, 함께 다 같이 기독교사의 노래, 보리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반주를 틀 텐데요. 사실은 반주가 아니라 합창을 틀 텐데요. 이 음악은 2018 기독교사 대회 마지막 날 저희가 함께 합창했던 그걸 녹음을 뜬 그 파일을 지금 같이 재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함께 저희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스텝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거기 높여야 돼. 훨씬 높여야 돼. 훨씬. 우리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자. 네, 선생님들 그동안 3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년 뒤에 2022년 기독교사 대회에서 정말 대면한 우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여러분들 다 나가실 때까지 손 흔들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